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하고 기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언제? 여기 확정 신고할 때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개인 사업자 1년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1월 25일, 내년 1월 25일까지 개인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정고지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내라고 했던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지금 내시면 1월 달에 신고해서 납부하실 금액에서 빼줍니다. 차감해줍니다. 그걸 예정고지세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4번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엄청 좀 장비를 좀 어마어마한 걸 샀어요. 테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뭐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이거 뭐지? 애플에서 나온 거 이거 이거 쓰는 거 가상 VR 하는 거 하고 그 모니터하고 노트북하고 이렇게 좀 샀더니 한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비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라 가지고 그거를 언제 그때 8월인가 구입을 작년 8월인가 언제 8월쯤인가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돈이 너무 그때 2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하는 게 한 번에 훅 빠져버리니까 그때는 저희가 원래 8월에 지출한 거는 언제 신고하는 거냐면은 그 다음 해, 뭐 예를 들어서 24년 8월에 지출한 거는 25년 1월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정자산이라든지 비품이나 뭐 이런 뭐 시설 장치 같은 고정자산을 지출했을 때에는 고정자산 구입을 했을 때에는 미리 좀 땡겨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기 환급 신고라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7월부터 8월까지 수입이 1000이에요. 근데 지출이 2500이야. 그럼 부가세는 여기 1000에 10%인 100원을 내야 되는데, 나는 2500을 더 썼기 때문에 150만 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월, 8월 거를 합쳐가지고 9월 25일 날 조기 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를 해서 조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통해 가지고 환급 신고를 미리 좀 요청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부가세 조기에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는 이제 좀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내가 이렇게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7월에 올해 7월 25일 날 부가세를 2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이 빵이야.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10월 25일까지 내가 낸 2천만 원의 절반인 1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너 상반기에 2천만 원 벌었더만 그 상반기에 번 거의 절반만큼 부가세 납부해라고 해서 국세청이 자료를 보내줘요. 자료를. 너 이거 납부해라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7월부터 9월까지 돈 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나 세금 1천만 원 낼 돈 없어 라는 게 입증이 되면 세금 그 신고 작성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안 내셔도 돼요. 그게 여기 문제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즉 10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 내라고 하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신고를 하면은 별도의 고지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를 하는 순간 예정 고지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은 부가세를 예정 고지로 내야 되는데 실제 실적은 그것만큼 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저 이거 부가세 안 내고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실적이 안 좋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년에 한 번. 언제? 그 다음 해, 지금 25년이니까 26년 1월 25일에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해요. 간이과세자. 근데 간이과세자도 이제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간이과세자 그 부가세세 신고 기한이나 신고는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선생님 저 부가세세 낼 돈이 없어서 요번 부가세세 신고는 안 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신고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신고는 하시되 세금을 뒤에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부가세세 신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건 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가세세를 저한테 그 기장 대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부가세세 신고할 때마다 의뢰해 주시는 분인데 저는 그냥 지레 자료 보내드리고 자료 받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고하기 한 이틀 전쯤인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 세금 못 낼 것 같다고 세금 알려주신 거 확인했는데 이거 못 낼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자금 흐름이 안 좋아서 세금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저희 돈 생기면 그때 신고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고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낼 세금이 한 400만 원 정도였어요. 부가세가. 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20%를 깔고 가요. 신고를 안 하면 80만 원 가산세는 기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480으로 시작해요. 뭐 물론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고 세 달 안에 6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할인은 해줘요. 그래도 가산세는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요. 그러면 가산세 20%가 없어져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내면 돼요. 낼 때까지.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0.0022%의 가산세를 내는 건데 매일. 이것도 정말 내가 지금 이 400만 원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아니 외상대가 많이 밀려 있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과세관청에 세무서의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납부기한 연장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하시면은 그 담당자분들이 승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보정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시는 건 극단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잘 풀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하셔야 돼요. 뭐 24일 날, 25일 날 전화하셔가지고 선생님 저 납부기한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도 거기서 못 받아줘요.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신고는 하시되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서 기한을 뒤로 한번 밀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지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분은 그 지인분은 제가 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옆에 분은 저한테 대리를 안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분이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걸 계속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건 뭐냐고 하죠. 이거 신고서. 부가치세 신고서요. 그랬더니 이거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뭘 받으시는데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언제까지 얼마 납부하세요라는 것만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이 부가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러면 앞으로 강의할 때도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첨부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신고서 여기 맨 앞장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또 뭐 하나가 있는데 이 앞장만 보시면은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써서 얼마를 팔고 얼마를 남겨서 이만큼 부가세를 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신고서 최상단 여기에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출.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여기다 뜨고요. 그리고 여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거는 뭐냐면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럼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산 사람이 그걸 이제 영수증처럼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물건을 샀어요. 한 1,000만 원치를 샀어. 1,000만 원치를 샀는데 물건을 나한테 판 사람이 돈은 받아갔는데 증빙을 안 줘요. 그럼 나는 증빙이 없으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절절매다가 주세요, 주세요. 이제 드릴게요, 드릴게요. 이게 한 6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못 참겠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선생님, 저희 요거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요거 되게 좀 심플하게 얘기 드렸는데, 그 입금증, 이체 내역하고 계약서하고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요거를 세무서에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견적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는 좀 받기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내가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우리 관할 세무서가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야 우리 관할 애가 니네 관할 애한테 세무계산서를 못 받았다는데? 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러죠. 아 그래? 야 우리 애한테 확인해 볼게 라고 해서 전화를 해요. 그쪽 관할에서. 그쪽 관할 전화해서 야 너 세무계산서 발행 안 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끊고 얘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죠. 야 우리 애가 안 했대.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할게 라고 해서 제가 다시 전화드려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러니하게 물건을 산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인데 그게 있으면 저기다 기록을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은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후원금 같은 거 있죠. 후원금. 후원금 여기 기타에다가 기록해 주셔야 돼요. 기타에다. 잠깐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럼 후원금을 100만 원을 받으면 내 돈은 91만 원이고 9만 원은 나라에 내야 되는 부가세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10% 9만 원은 나라에다 내야 되는 부가세 후원금. 그래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야 후원금 뭐 내 계좌까지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후원금 받아가지고 쓰거든. 내가 신고한 거는 1년에 5천만 원 벌었다고 신고했는데 내가 막 쓰고 다니는 걸 봤더니 1년에 2억씩 써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찾아보겠죠. 야, 쟤 좀 봐봐. 봤더니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해서 봤더니 계좌에 돈 들어온 게 너무 많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후원금이에요. 후원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후원금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후원금은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드센스나 그런 뭐 페이오니아에서 들어오는 외화, 이제 부가세가 안 붙는 애들은 여기 기타에다가. 그럼 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분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도소매, 수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페이오니아나
뭐 애드센스 통해 가지고 받는 달러들은 여기 기타 영세율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1억 해도 옆에 보시면 세율이 빵이잖아요. 여긴 빵입니다. 부가세 안 내요. 난 1억을 벌었지만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 후원금 내역은 후원금은 제가 여기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여기 요만한 화면. 여기 요만한 화면에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계좌를 띄워놔요. 내 계좌를 제가 띄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국민 땡땡땡땡땡땡땡땡 신철 해가지고 여기로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구글에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서 후원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과세관청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원금이 아닌 걸 네가 입증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그렇게 역으로 소명을 요구합니다. 야, 너 계좌에서 쫙 보니까 좀 불특정 다수한테 똑같은 날에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막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뭔지 나한테 좀 알려줘라고 해요. 과세관청이. 그때 이제 소명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되면 후원금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반적인 계좌에서 그렇게 누군가 불특정 다수한테 돈이 그냥 와다다다닥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에이터로 창업도 했고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돈이 다다다다닥 들어왔는데 매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과세관청에서 하는 서명 요구입니다. 예. 이거는 크리에이터 분들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 채팅창 보면은 누가 얼마 후원했습니다. 누가 후원했습니다. 이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거랑 계좌랑 합쳐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후원금 계좌는 따로 만들어 두라 그래요. 후원금 계좌. 후원금 계좌, 그리고 애드센스 계좌, 그리고 내가 물품 사용하는 물품 계좌, 그리고 인건비 지급하는 계좌, 요 정도는 좀 쪼개 놓으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일일이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크리에이터 분들은 매니징 하시는 거 관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주시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한 2억 5천을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억 2,800이 내 매출이 되고 요 2,280만 원만큼은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나 이제 2,280만 원을 내야 돼 상태인데 이제 이걸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줄이고 싶죠. 그게 절세니까. 그래서 이제 봐요. 내가 이 2억 2,800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를 봐요. 봤더니 1억을 썼어. 1억을. 왜 1억을 썼지? 해서 봤더니 그 장비도 사고, 그리고 그 임차료도 내고, 식대도, 직원들 식대도 지급하고, 뭐 기타 사업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썼어요. 1억치를 썼어. 그러면 1억에 포함된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나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가가치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커피를 이건 공짜인데 이게 이 커피가 2,200원이라고 할게요. 2,200원. 2,200원. 2,200원짜리 커피인데 저는 2,200원 주고 사죠. 근데 이 2,200원은 커피값이 아니에요. 2,000원은 커피값이고 200원은 커피에 붙어 있는 부가세예요. 부가세는 원래 내가 내는 거, 소비자가 내는 거고 커피를 판 사람은 나 대신 내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2,200원짜리 커피를 개인으로 사 먹었을 때랑 사업자로 사 먹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사 먹으면 2,200원 그냥 내고 끝이에요. 근데 사업자로 사 먹게 되면은 2,000원은 비용 처리하면 되고 200원은 이 부가세에서 빼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 보면 나는 1억 1,000만 원을 썼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은 내가 낸 부가세인 거예요. 1,000만 원은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내야 될 부가세는 2,288만 원인데
그 중에 쓴 게 1,000만 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딱 계산하면은 나는 1282만 땡땡땡 이렇게 돼요. 1282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더 찾아봐야죠. 더 줄일 게 없는 계속 찾아봐요. 찾아봤더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건 뭐냐면 여긴 뭐뭐 있어요. 매입세액 보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면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근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긁어서 쓴 거,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부가세 비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요. 그러면 이제 1186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에요. 사실 이게 도소매예요, 도소매. 그러다 보니까 2억 4,900만 원에 대해서 1.3%만큼 부가세를 또 빼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제도는 아주 오래전에 생긴 제도인데 그 왜 지금도 지하 쇼핑몰이라고 그러죠? 지하철역에 있는 막 쇼핑 옷가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왜 현금은 얼마, 카드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무 매출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과세관청에서는 그걸 이제 역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잖아? 그럼 너 월급 받는 거에서 연말정산에서 까줄게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예요. 그러면 납세자들은, 근로자들은 카드로 막 쓰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익숙해져요. 카드를 막 써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카드를 받으면 매출이 다 드러나요. 근데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카드를 안 받으면 신고를 하겠대.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받으니까 예전에는 현금 매출이 이만큼이고 카드 매출이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카드 매출이 이만큼이고 현금 매출이 없어요. 거의 없어. 이제 그 국가에서 딱 원했던 음지에 숨어있던 매출이 양지로 확 드러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매출을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양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야, 너 현금 영수증 발행하든지 신용카드로 매출을 하면은 내가 그 매출에 대해서는 1.3% 부가세에서 빼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예정고지세 요게 내가 지금 10월 25일 날 낸 세금이 된 거죠. 미리 낸 세금. 10월 25일 날 300만 원을 내놨어서 나는 그 다음에 1월 25일에는 470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그 신고서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다 들어가 있죠. 카드 매출 얼마, 현금 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얼마, 그리고 기타 현금 영수증 안 한 현금 매출 얼마, 그리고 뭐 수출 매출, 그리고 물건 구입한 거, 그리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거,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로 부가가치세 절세한 금액들이 여기 쫙 뜹니다. 이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 이제 매출세, 저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매출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어딨어? 여기.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이제 기타 매출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세금계산서는 내가 만약에 법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는 의무로 전자로 발급해야 돼요. 전자.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작년 2024년도 전체 1년 전체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의무로 전자로 발급하셔야 돼요. 전자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아시겠죠? 그건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내가 끊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끊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12만 원에 물건값 12만 원에 부가세 12,000원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120만 원에 12만 원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되고 수정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에 12만 원 끄는 게 있다면은 이 120만 원, 12만 원짜리를 마이너스 하는 걸 세금 계산을 하나 더 날리고 12만 원 그리고 12,000원짜리 세금 계산을 다시 발급해야 돼요. 나는 세금 계산 총 3장이 날라갑니다. 120만 원, 12만 원. 이거 잘못했다. 없애. 그리고 새로 발급. 요게 수정 발급입니다. 그 수정 발급에 대한 내용들은 밑에 있는데 이건 너무 좀 지엽적인 거라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수령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냐면은 홈택스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수정 발급 메뉴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서 전자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이거 입력하면 되는데 거의 다 모를걸요? 저도 몰라요.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게 그냥 비용 공란인 채로 확인을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지워놓은 거거든요. 상호하고 대표자명을 쭉 찾아가지고 누구께 잘못했지? 이 사람 거 잘못했다. 여기 체크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왜 수정해야 되는지 사유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내가 금액을 잘못했구나. 그렇죠. 금액을 잘못했어. 금액을 잘못한 거는 여기 기재사항 차고정정으로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처음에 좀 어려우면 세무대리인분한테 한번 알려달라고 하세요.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친절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 이게 잘못 끊겨서 수정되고 또 수정되고 이러면은 대리인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같이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걸 배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긁은 거랑 현금 영수증 매출은 다 뜹니다. 이렇게 24년 3분기 신용카드 자료 건수 얼마, 총 얼마 이렇게 떠요. 그리고 저는 뭐 배달 어플이라든지 플랫폼 어플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옷 하시는 분들, 뭐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은 뭐 29cm 무신사 그 외에 뭐 다른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도 여기 다 떠요. 여기 하단을 쭉 뜹니다. 그 제로페이 같은 것들도 여기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이제 더는 뭐 매출을 숨기는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현금 장사도 솔직히 말해서 현금 받아가지고 계좌에 안 넣고 아무도 신고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현금 받아가지고 현금 쓰고 나도 현금 영수증 증빙 안 남기고 이러면은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내가 현금 매출 신고 하나도 안 하고 현금을 한 10억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턱 사버리면 얘는 매출이 하나도 없는 애인데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샀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그 기타 매출 같은 것들은 이제 납세자들도 인식이 좀 높아져가지고 매출 누락을 하는 거는 요즘은 좀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요 하단에 요거는 이제 현금영수증 매출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3월 달에 한 건 200만 원, 5월 달에 두 건 80만 원, 9월 달에 한 건 200만 원 이렇게 하고 1년치 전체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여기다 뜹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타 매출 중에 수출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애드센스나 여기서 받는 거. 얘는 조회가 안 돼요. 하지만 국세청도 알고는 있습니다. 얘가 외화 계좌로 뭘 받은 건 알겠는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10,000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이 계좌에 들어오면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온지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000달러 이하는 그거 신고를 안 하게 돼 있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애드센스를 벌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보시면은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는 돼요. 면제가 아니에요. 과세는 되는데 세율이 0%의 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부가세가 안 나오는 거죠. 이때 뭘 제출해야 되냐면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요거하고 외화 획득 명세서 요거하고 정산 내역. 유튜브 가면은 요게 요만큼 정산해 줄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8월 달 거를 정산받은 걸 인보이스를 받아요. 저희는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해서 저희 유튜브 수익 내역 좀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8월 달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익이 총 1,577.8달러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해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본 금액에, 미국 사람들이 본 수익에 대해서는 걔네가 원천 징수를 해가요. 여기. 원천 징수를 해가요. 원천 징수를 해가는데, 요 원천 징수 해가는 거는,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도 세금 내고, 그, 미국에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577.8달러를 벌어서 1577.8달러를 벌어서 내가 미국에 세금 2.89달러를 내고 내가 1574.91달러를 내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수익 금액은 얼마일까요? 1574.91일까? 1577.80일까?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다. 이때 수익 금액은 예로 하셔야 돼요. 1577.80. 세금 낸 거는요, 세금 내기 전, 세전 금액이 내 매출이 돼요. 그래서 1577.80이 여기에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1577.80이 돈 들어온 날이 여기, 요거 1568.91. 왜 금액이 다르죠? 뭐 수수료 떼고 하면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세율, 수출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분들이, 크리에이터 분들, 유튜버 분들이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웬만해서 다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매출 인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게 뻔할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돼요. 어떤 거? 요거 하나, 요거, 네, 2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은 과세관청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매출은 이렇게 했어. 오케이. 매출은 이렇게 잡으면 돼 있구나. 그럼 내가 쓴 거를 이제 비용으로 집어넣어야 될 텐데, 내가 쓴 걸 비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기름값. 기름값은 공제가 돼요. 단, 내 차가 승합차여야 돼요. 어떤 거? 9인승 이상 승합차이거나 또는 경차에만 유류비가 공제가 돼요. 좀 주의해 주시고, 회의비. 내가 어떤 거래처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뭐 간식도 먹고 했다. 그럼 회의비도 내가 한 10만 원을 썼다. 10만 원에 붙어있는 부가세 한 만 원 정도는 내가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계속 공제라고 말씀드리는데, 공제는 내가 내야 될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페이스북 등 해외 마케팅 업체에 내는 광고비, 얘는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여객 공급에 해당해서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대신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페이스북을 카드 결제로 많이들 해주세요. 자동 결제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세무대리인들이 국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돼요. 이게 이게 저 유튜브 해주시는 분이, PD님이 저희 클라이언트인데, 그 PD님이 해외 막 여행을 여행 브이로그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세우사님, 이거 저희 해외에 가서 촬영한 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돼요. 그랬더니 근데 비용 처리가 안 된 것 같대. 그럴 리가. 그래서 봤더니 비용 처리가 안 돼 있어. 뭐지? 그래서 봤더니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뭐 해외 사용 카드 내역을 쫙 봤더니 비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진짜.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경정 청구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카드를 썼어요. 여기서 국내에서도 쓰고 해외에서도 썼어요. 그러면 요 카드 번호는 하나니까 나 이거 대리인한테 알려줬으니까 문제 없겠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사용한 거는 대리인 리스트에 쫙 뜨는데 제가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대리인 리스트에 하나도 안 떠요.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제가 대리인한테 직접 따로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광고비가 여기서 안 들어가요. 왜 빠져있죠?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비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이기 때문에 따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매입세액 공제, 내가 물건을 구입한 거에 대한 부가세에 빠지는 금액들이 여기서 조회가 돼요. 내가 총 1,200만 원치를 사서 그 중에 109만 원치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보세요. 대리인들이 보는 카드 내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쓴 카드 내역. 카드 번호 뜨고 어디서 사업자 번호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떠요. 이렇게 업종, 가맹점명 이렇게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나는 정말 잘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리스트를 쫙 보내드려요. 엑셀로. 그래서 요 금액이 뭔지 업무용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쫙 보내드리는데 그러면은 거기 업무용인 거는 업무용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딱 구분을 해서 주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한식, 여기는 음식점 한식인데 공제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랑 똑같은 음식점인데 넘어가 보면 얘는 또 거기는 또 공제가 되는 걸로 돼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 이걸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걸 하고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때문에 내가 신용카드 사용한 거를 좀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게 그렇게 매번 소통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저희는 한 1년 정도 좀 소통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건 대충 알겠고 자료도 보내주면 바로 정리해서 주시고 하는 이게 좀 이제 서로 손발이 맞아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이 좀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귀찮게 하네? 뭔가 좀 제대로 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에는 증빙이 되게 중요해요. 적격 증빙에 대해서만 부가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고요. 두 번째가 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영수증, 그리고 네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번째가 현금 영수증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제 뭐 세무대리인분들한테 많이 받으시죠. 요거는 이제 부가세. 내가 11만 원을 줘도 만 원을 내가 돌려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얘는 공익인데 세액이 없어. 왜? 얘는 면세 물품을 구입했을 때 발급받는 계산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무실을 쓰고 계시다면 수도료는 면세로 끊겨요. 수도료. 그리고 혹시나 카페 하시는 분들 보시면 흰우유 사시면 흰우유 다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 외에는 면세 물품 외에는 다 부가세가 붙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업체하고 광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저는 그 업체가 그러죠. 저기 저희 세금 계산서 좀 끊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부가세 붙인 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돼요. 광고 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계산서를 끊어주면 그건 잘못된 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광고 용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이렇게 쭉 뜨죠. 이걸 제가 다 모아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냐면 이거 그 개인 사업자분들은 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홈택스에다 등록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 등록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 카드 여러 개.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시면은 이 영수증이 없어도 그 쓰신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있으시면 나중에 내가 이거 어디다 썼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정리가 돼요. 요즘은 영수증 안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카드가 어플에 연동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플 가지고 이제 가계부 어플, 카드랑 연동되는 어플도 있잖아요. 토스나 이런 거 보면 어플, 가계부 어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모만 쓸 때마다 메모만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드라마틱한 거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뭐 이렇게 준다고? 이런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나는 사업용으로 썼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세무대리인은 이거 사업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해주면 몰라요. 소통을 안 하면.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으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죠? 이런 걸 좀 물어보셔야 돼요. 알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살 깎아먹는 기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세금도 절세를 최대한 하실 수 있어요. 괜히 막 이상한 거 매출 숨기고, 실제로 구입한 것도 아닌데 세금계에서 받아와가지고 세금 줄이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런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은 현금 내고 하면 물어보고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네 하면 핸드폰 번호 적잖아요.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은 소득공제가 돼요. 근로사업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하는 거기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하면 네, 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눌러달라고 해요. 사업자 등록번호 정도는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번호 외우셨다가 현금 영수증 할 때 그거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하시면은 대리인에게 조회가 됩니다. 이 핸드폰 번호 11자리로 한 건 대리인한테 조회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하고 기한까지 봤어요. 신고서 사례를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영세율에 신고했을 때 세금계에서 발급하면 여기도 부가적인 서류들이 또 붙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25억인데 매입이 26억이라 가지고 얼마? 900만 원 환급받은 회사예요. 환급받은 회사라서 세금계에서는 이렇게 발급이 됐고 그 수출에 대한 자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여기 보시면 신고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는 가산세가 없죠. 같은 신고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가산세는 요 밑에 하단에 붙습니다. 가산세. 내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내가 늦게 받아도 가산세가 붙어요. 늦게 받아도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0.5%의 가산세가 붙어요. 억울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달 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다음 달 10일쯤 되면은 내가 받아야 될 세금계산서가 다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요게 납부서거든요. 저는 이것만 받아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전화하셔가지고 이것도 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받아서 내가 뭘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가산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가산세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원래 포함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국세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268만 3,100원, 267만 8,310원이 정말 내가 제대로 해서 내는 세금인지, 아니 어떤 실수가 있어서 가산세가 붙은 세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신고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까지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돼요.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모든 세금을 다 합칩니다. 법인이 번 것만 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들, 요놈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얘는 법에 적혀 있는 것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법에 쓰여진 항목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끔찍하긴 한데 6에서 45%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0.6에서 4.5%의 지방소득세도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 전체 내야 되는 세금, 내가 정말 제일 많이 내는 세율 부과 들어가면 49.5%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돼요. 50% 가까이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예요. 이거 다 합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업소득. 근데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아직 젊은 분들은 연금소득이 없을 거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연금소득세 있을 텐데 그것도 생기면 합치셔야 돼요. 기타 소득이 다 합쳐야 돼요. 저는 이 6개 다 합쳐진 분도 봤어요. 얘네들은 세금이 뭐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다 부과하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랑 합치진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에는 지들끼리 14%, 즉 15.4%만 세금 내고 야 니네 빠져 이렇게 해줘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야 나 2천만 원 넘었어. 그럼 야 너도 일로 와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죠.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를 다 합친 거를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금액이 내가 작년에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즉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교육 같은 거 들으면 막 듣는 거 있죠.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은 부양가족으로 넣고 70이 넘었다 그러면 그 경로부대로 넣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시면은 또 넣고 장애인이면 또 넣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빠지고 그 빠진 걸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에서 이 세율을 곱합니다. 아까 6에서 45%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 세율이에요. 항상 요거 보여드리면서 처음 상담을 하면 대표님들 항상 그러세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해서 45%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한 몇 년 뒤에 45%가 돼서 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거든요. 정작 저거 45%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안 하시면 세금 내려고 대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예요. 많아요. 종합소득세가 빵 터져가지고 대출 받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지는 말고 우리 돈을 벌면은 어느 정도는 좀 남겨서 세금을 대비하는 것도 좀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증빙을 잘 받으셔야 돼요. 증빙. 이건 입이 탈토록 얘기해도 지겹지 않은데 증빙은 정말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영수증 하나 버려. 야, 일단 영수증은 다 받아요. 다 받고 현금도 다 받아. 있는데 그래서 다 받아요. 뭐 중복된 거 쓸모없는 거는 나중에 판단해도 돼요. 일단 쫙 받아.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적격 증빙 아까 말씀드린 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런데 적격 증빙 발행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당근. 뭐 요즘은 당근이나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이트인데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도 카드 결제가 돼요. 카드 결제가 되면 그 카드 결제 내역하고 내가 실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설명 페이지 하고 그 사람하고 채팅한 내역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없어.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현금을 줬어요. 아주 최악인데 현금을 주진 말고 이체를 해주세요. 이체. 예를 들어서 당근에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커피숍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스피커를 좀 큰 걸 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당근에 올라와 있었어.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짜리 스피커인데 그거를 이제 카드로 하고 싶었는데 카드로 하고 싶었는데 카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를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진짜 스피커를 포터에다
싣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면 저 혹시 죄송한데 그 신분증 사본 정도는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실 수는 있죠. 아니, 뒷자리 가리고서라도. 그리고 계좌번호하고 그 신분증하고 명의가 똑같은지 보고 이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체를 해주시고 그러고 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 물품, 상대방 계좌번호, 어, 사무실에서 책장을 당근으로 판매해요. 아, 원칙은 발행해야 돼요. 제가 제가 노트북을 쓰다가 노트북을 팔아요. 당근으로 파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자예요. 사업자면은 그걸 발행을 해주는 게 맞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증빙을 좀 받아두시는 게 좋은데 저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2%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근 거래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자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무득이한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라도 경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고 지급명세 제출도 이제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급명세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닐 때 그 근로자,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게 지급명세서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원천 원천세 신고서예요. 원천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하면 이걸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4명 2,200만 원 근로소득세 200만 원 적혀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얼마 갔는지는 여기 없어요. 그죠? 4명 전체만 나와 있어. 4명 2,200만 원, 200만 원. 요것만 나와 있어요. 어? 야, 그럼 저기 4명이 누구한테 얼마씩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급명세서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급명세서도 잘 제출하셔야 돼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계시면은 요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리인이 다시 제출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요, 가족에 대한 인건비. 실제 가족 인건비를 지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족 인건비라 그러면 일단 불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 음식점을 하시는데, 아들분이 사장이고, 엄마 아빠가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진짜 엄마 아빠 직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 세금 줄이려고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가족을 여기다 직원으로 집어넣는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 다 부인당하고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 다 부인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좀 잘 갖춰 두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그거 있으면 좋고, 그게 없더라면 사대보험 관리,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좀 잘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 요거 한 10분 쉬었다가 4시 5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뵐게요.